2019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주식시장은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은 2부에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미쓰리가 써내려간 시나리오는 지난주에 기관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팔아 제꼈으니 현금을 보유한 그들이 월말을 맞이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버텨주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000포인트가 주는 의미는요. 투자자들에게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라인이 바로 2,000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단순히 2,000포인트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 하긴 할 텐데 말이지. 미리 선반영돼서 말이야. 미리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주식시장에서 다 반영이 됐잖아. 그리고 뭐 이번 달에 기껏해야 25bp 한다며 이런 실망감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유포됐거든요. 퍼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이라도 뭐 다음 주에 또다시 해석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분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주만이라도 뭔 소리야. 어쨌든지 말이지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금리 인하 하겠지 25bp 할까 50bp 할까 이렇게 갈등을 했지만 정말 31일 날 연준에서 25bp 금리 인하 꽝꽝꽝 하고 확실하게 뭔가 보여준다면 분명히 증시는 좋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포장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기관들이 매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2,000포인트 이상 상단, 그러나 2,100포인트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월요일 날은요, 기관들이 정말 미쓰리의 예상대로 주식을 매수해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기관들이 매수해줬지만 증시는 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펄했냐면 어느 정도로 월요일날 시장 분위기가 험악했냐면 시장에서는 블랙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 증시를 보내시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역시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증시가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실감하지 다 필요 없다, 다 의미 없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수해줬고 기관들도 뭔 소리야 우리도 샀어 라고 순매수를 하긴 했지만 진짜 순매수한 거 맞니?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진짜 G5준만큼 순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지 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의 어떠한 그 공포를 조금 희석시켜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들은 힘을 모을 수가 없다. 각계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정말 미쓰리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매수 시작해서 즉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을 누가 이렇게 주도해서 주식을 한꺼번에 매매하게 하고 한꺼번에 팔게 하게 하면 저는 그 힘이 기관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외국인은 좀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뉴욕의 투자 전략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랑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외국인들이 어떤 돈이 많아서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돈과 정보력과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들이 우리나라 기관들과 우리나라 개인들이 따라가기엔 좀 버겁습니다. 외국인들은 못 이긴다고 쳐요. 그러나 최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혜로워지면
저는 비록 각계 전투이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누가 지휘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개인들이 그동안 매번 당했듯이 또 당하지 않고 개인들이 지혜로운 투자의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우선 생각만이라도 기관들 머리 위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개인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통한다면 저는 결국 개인들이 비록 각계 전투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뭐 세력 아닌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거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일단 대한민국 기관들이 너무 우습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에 한 20년 있으면서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줬던 적이 없었어요.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언제요? 예, 2007년도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 만들어놨던 그놈의 적립식 펀드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능력이 좋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리드했던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적립식 펀드의 그 유행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적립식 펀드를 가입을 했고, 그러자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운영 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다 진짜 야 이런 종목까지 사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돈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펀드 매니저들의 운영 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그때 뭐 기관이 뭐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미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은 아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이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버니 샌더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미국의 대선이 길게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금방 눈앞에 뚝딱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진짜 어떤 청취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인생의 좀 진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고 인과응보, 뭐 결자해지, 뭐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뭔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어찌 보면 비주류였어.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자신이 재선하기 위해서만 오로지 열심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기고자 하는 그 열등감 내지는 질투심 내지는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버려놓은 모든 일들이 하나씩 부메랑이 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염려되는 거는요.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자주 언급해드리는 멘트가 미국이 2015년에 연말에 한번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자신감에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장 2016년 장이 개장되자마자 새해 첫날부터 중국 증시가 아작 박살이 났죠.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안전자산인 엔화가 급등했고요. 뭐 글로벌 증시는 이제 진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또다시 뭔가 벌어지는 거야라는 우려감 때문에 특히 2016년 1월 달에 중국 증시가 그렇게 개박살 나면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항상 염두에 두었던 중국이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그 우려감을 2016년도 1월 2일 날 중국 증시가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각국의 정책 공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어떤 정책 공조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2015년부터 방송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그때와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계획입니다.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란과 연관된 호르무즈 지역의 긴장감, 미국과 중국의 상하이 무역 협상,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라고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죠.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다가오는 5월 9일부터 5월 10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거의 이제 타결을 보려고 했는데,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만, 했는데, 갑자기 5월 5일 날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25% 관세를 인상해버립니다. 그게 판을 깼죠. 자, 그러자 6월 달 FOMC에서 당장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금리는 동결됐지만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그냥 내가 금리 인하해도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트럼프가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개폭락하니까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손을 번쩍 들고 나 비둘기예요, 비둘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롬 파월 저놈은 증시가 하락하는 거를 봐야지만 새가슴이 돼서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 힌트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꼴보기 싫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좀 압박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 완전히 판을 깨버렸고 그러자 6월 달에 당장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4월 달만 하더라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비둘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비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하는 비둘기가 아니라 금리를 그냥 쭉 동결해주는 비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깨자마자 6월 달부터는 완전히 이제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비둘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증시를 망가뜨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뭔 소리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면 증시 부양될 거고요. 경기 좋아질 텐데 그럼 다시 주가는 올라갈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트럼프라면 그 카드 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요. 묘하게 지금 지난번 G20 정상회담 상하이가 아니죠. 그 오사카 편에서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고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번 상하이 무역 협상이 크게 그렇게 결말을 짓는다든가 흔히 얘기하는 빅딜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스몰딜 이런 것들 그렇게 이미 기대는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자꾸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날 어찌 보면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한 거거든요.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더 인하하게 하게끔 위해서 주식시장의 하락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이날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무역 협상을 긴장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뉴욕 주식시장을 어쨌든 소폭이나마 하락시킨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긴장감 모두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이미 우려감이 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나리오를 써가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게, 결국 그 모든 것들,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자신감, 야, 내가 정말 미쓰리의 시나리오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긴장하게끔 만들어서 뉴욕 주식시장을 하락시키고 그 하락에 겁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5bp가 아니라 50bp를 인하한다. 그랬을 때, 50bp 인하하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럼 나는, 즉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어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날 나온 이야기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나온 이야기를 좀 하나씩 이슈 보면서 미쓰리가 어쨌든 정말 시장을 홀락갑죽하게 똥꼬발랄하게 여러분, 아이고, 금리 인하는요, 증시 좋으니까 주식 사셔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푼수짓은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실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7월 30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의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9.30달러, 0.7% 상승해서 1429.7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는 당연하다. 자, 관건은 25bp 금리 인하는 당연한데 트럼프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인하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에 25bp 인하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어쨌든 금리 인하는 국제 금값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 때문에 국제 금값은 지금 1429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긴장감.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긴장감으로써 이날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예. 제가 작년 9월 달에 1200달러, 국제금값의 저가를 기똥차게 잡아드렸죠. 예.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때 보내드렸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국제금값. 예. 저는 국제금값의 어떤 1430달러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만, 1500달러, 1600달러 그 정도까지는 사실 보고 있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은, 1400달러 우리 확실하게 안착한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전문가들은 또 국제 금값이 1500 간에 1600 간에 이러는데, 그렇게 당장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18달러, 2.1% 상승해서 58.0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그러면 경기가 부양될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기름을 많이 쓸 거고 그럼 수요가 증가될 거고 수요 증가는 국제 유가의 가격을 끌어올린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수요 증가, 이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지금 현재 7주 연속, 그러니까 6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량이 또 감소한다면 이제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감소했던 주간 원유 재고량이 1000만 배럴이 넘었습니다. 물론 1000만 배럴이 넘었지만 그 이유는 허리케인 베리 때문이었죠. 예, 허리케인 베리 때문이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1000만 배럴 이상 감소했는데 그날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습니까?
예, IMF에서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다시 추가 하향했기 때문에 IMF에서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조정할 때마다, 하향 조정할 때마다 주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국제 유가는 발빠르게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감은 그러려니 이게 뭐 빠르면은 뭐 1년 안에 협상하면 다행이고 길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는 꼴을 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장기전으로 이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긴장감은 시장에 그렇게 큰 우려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6월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5월달 대비 0.3% 증가했다. 자,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번에는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0.5%였더라. 그래서 5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기존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에서 단순히 그냥 개인 소비 지출 재료뿐만 아니라 요 지표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를 하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저는 올해는요, 작년보다 왠지 덜 더운 것 같아요. 예, 물론 덥죠. 물론 더운데, 그냥 지금 더울 때니까 더운 건데, 작년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뭐, 5월달, 6월달부터 그냥 더워 죽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글쎄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막 야채 가격이 급등했죠. 예. 뭐 여름에 흔히 먹을 수 있는 상추 같은 것도 워낙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뜨겁고 하다 보니까 막 시들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상추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렇게 뭐 음식료 그런 뭐 특히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가격 변동성이 어떤 기후라든가 어떤 이슈로 많이 변동폭이 크죠. 그런 음식률뿐만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경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러니 그 두 녀석은 그리고 그 두 녀석 이외에 다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걔네들은 아유 너무 이 변동폭이 커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산출할 때 너무 변동폭을 크게 만들고 어떤 변동 요인이 좀 뭐랄까 부담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요인들을 제외하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따로 발표하죠. 그랬을 때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까지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 변동폭이 큰 녀석들을 제외시키고 산출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자, 단순히 경제 지표는 전월 대비 좋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매월마다 쭉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방에다가 모는 종이 붙여놓고 그 경제 지표들을 매월마다 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아,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안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5월달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수치로만 봤을 때요.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5.2%, 12월 달에는 4.7%, 1월 달에는 4.2%, 2월 달에는 4.0%, 3월 달에는 3.7%, 그리고 4월 달에는 3.5%, 그리고 3.4%. 들리십니까? 네, 제가 왜 목소리 작게 했는지 들리시죠? 전년 대비로는 지금 5.2, 4.7, 4.2, 4.0, 3.7, 3.5, 그리고 이번에 3.4 이렇게 누가 봐도
주택 지표는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아요?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예, 미국 경기 좋지 않아요? 예방적 금리 인하 타령하고 있는데요. 예방적 금리 인하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방송인가요?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조심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가 뭐냐면 2001년도 때인가요? 2001년도쯤인가? 2000년도인가? 그리고 2007년도에 미국이 이따위로 금리 인하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하한 다음에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나타나서 다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주 안타깝게도요. 미국이 이렇게 예방적인 금리 인하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뭔가가 어떤 위기가 생겨서 그 금리 인하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된다든가 그리고 2000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IT 버블 문제랑 섞인다든가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가요. 저는 예방적 금리 인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가 정말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기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린아이한테 빵 한 조각을 줬을 때 그들의 생명을 그들에게 살게끔 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을 성장시켜주는 금리 인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적 금리 인하는 살기 위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배불러서 더 배부르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배고픈 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나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지금 금리 인하는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진짜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용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이대로 갔다가 더 배고파질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2001년도, 2007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도 악재가 터져서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서 어떤 악재와 같이 금리 인하가 막 맞물려가지고 손해보는 돈이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번에 금리 인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2부에서 이날 나왔던 글로벌 이슈 체크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아주기. 자, 미쓰리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를 얼만큼 으쌰으쌰하게끔 해주느냐 그 방법은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